있습니다. 이 밤의 카페라는 그림은 한 번쯤 다들 보셨을 텐데 이 카페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에요. 근데 고우와 고갱이 이 진우 부인과 좀 친해졌을 때 이 진우 부인이 모델을 서줍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모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두 화가의 그림이 굉장히 달라요. 여기 보시면 고우가 그린 진우 부인은 이렇게 앞에 책을 이렇게 고고하게 읽고 있고 우리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었지만 그냥 고우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런 계산만 하는 술집 주인이 아니었어요. 고우에게 있어서 진우 부인은 뭔가 교양있고 지혜로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갱은요, 이 똑같은 사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책이 아니라 술입니다. 압생트라는 술이고요. 이 뒤에를 흘끗흘끗하면서 그 적대부들을 고용하면서까지 고객들에게 술을 파는 그런 장사꾼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셉 롤랭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르레 집배원이었어요. 근데 고우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고우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줬던 고우의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많이 서줬는데 이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결코 모델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고우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밤의 카페에서 술도 많이 사주고 음식도 많이 사주고 이런 관계였다고 해요. 딱 보시면은 고우가 그린 조셉 롤랭은 뭔가 자비하고 따뜻하고 뭔가 책임감 강한 가장 이런 모습으로 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갱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저씨가 조셉 롤랭이에요. 고갱이 바라본 조셉 롤랭은 그냥 밤새 매춘부들이랑 히히덕거리는 술 먹고 히히덕거리는 그런 인간 말종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에 이 밤의 카페라는 그림을 통해서 고갱은 이 아르레에 있는 고우가 사랑하는 그 아르레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의 카페는 고우와 고갱의 사이가 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8년 12월에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둘 다 나가서 작업을 하지 못할 때 둘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우는 붉은 베레모를 쓴 고갱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고우 그림답지 않게 뭔가 모르게 미완성의 그림, 뭔가 찢겨진 듯한 그림이잖아요. 고우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고우는 이때 굉장히 고갱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음흉하고 칙칙하고 이런 식으로 고갱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뭔가 야삭빠른 음모가로 이제 고갱을 그렸습니다. 더 이상 고우에게 있어서 고갱은 위대한 시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갱도 그림을 그렸는데요. 해바라기를 그리는 방고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해바라기가 다 시들었어요. 해바라기가 다 시들었고 붓은 엄청나게 가늘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 그림을 그리는 이 판자도 굉장히 얇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고의 눈은 약간 살짝 감긴 듯이 약에 취한 듯 술에 취한 듯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시선 또한 약간 내리까는 듯한 시선.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방고를 무시하는 그런 거를 드러낸 겁니다. 그 방고가 이 그림을 보고 나긴 난데 약간 미치광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날 밤 밤의 카페에서 방고가 압생트를 마시다가 그 술잔을 고갱에게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 때문에 고우가 귀를 잘랐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뭔가 두 사람의 다 사정이 있었고 비극적인 결말로 맺었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굉장한 의미였고요. 미술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유산이었습니다. 다들 이 해바라기가 떠오른다고 하셨었잖아요. 이 해바라기는 사실 고우가 고갱을 기다리면서 아르레에 있는 고갱의 방을 꾸며주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고우는 고갱에게 얕잡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이런 걸작들을 정말 많이 남겨줬어요. 고갱이 없었으면 아마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고갱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했다. 우리는 분명 모종의 결실을 거두었다. 고갱도 고우를 통해서 자기의 상징주의 그런 미술관을 더 발전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또 중요한 거는 19세기 때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뭘까요?
네, 사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리얼한 사진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술가들은 그들의 주요 돈벌이였던 그 인물 초상화 시장을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완전 사진 때문에 미술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바로 반 고흐와 고갱이었어요. 그들은 예전처럼 그런 사실주의 미술에 집착하지 않았고요. 후기 인상주의라는 완전 새로운 미술 세계를 창조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진과는 별도로 그들의 미술관을 이렇게 쌓아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 덕분에 미술이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정말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이중섭이라는 화가였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할까요? 두 숫자. 맞습니다. 작품수. 879개. 누구의 작품수일까요? 네, 고흐의 작품수입니다. 고흐는 27살부터 37살까지 10년 동안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려면요, 일주일에 2개씩 꼬박꼬박 그려야 나오는 숫자예요. 정말 열심히 그린 거죠. 정말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중섭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중섭 화가가 살았던 그 시기는 1916년부터 1956년까지예요. 이중섭 화백의 그 삶을 보면은 30년 이상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이유는 남북분단과 6.25, 한마디로 전쟁통에 사셨어요. 근데 정말 먹고 살고 정말 생존이 급박했던 그 순간에도 이만큼이나 되는 그 작품을 남기신 겁니다. 이게 정말 그림에 대한 열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둘은 절대로 편하게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 고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이지 그 모든 이국적인 그림을 작업실 안에서 그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밖으로 나가 현장에서 직접 그려야지. 그래서 먼지 모래는 말할 것도 없고 좋기 100마리나 되는 파리떼를 쫓아내면서 항상 그 그림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중섭 화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중섭 화백하면 딱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소라는 그림이죠. 근데 이중섭이 이 소를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소 주인한테 이 소도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정말 관찰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거의 작품을 남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작하고 있어. 하루 종일 세수를 안 하는 날도 있다오. 낮에도 졸리면 그대로 자버린다오. 너무 자서 저녁 때 잠이 깨면 또 그대로 제작을 계속하고요. 이 삶을 계속 반복하신 것 같아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거는요, 정말 사랑 가득한 그림 편지였어요. 이거는 보시면 이 반 고흐가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정말 작품 중에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이걸 넘어서서 이제 칼라입니다. 칼라. 이중섭은 이런 편지를 항상 보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중섭의 아내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학원에서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1945년에 이중섭의 아내가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1952년에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아내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때 당시에 한일 국교 단절, 생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둘이 완전 생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 이중섭이 죽기 4년 동안에 둘이 2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서신을 왕래를 했습니다. 그 전쟁통에.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다 남긴 겁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요, 아주 달달합니다. 나의 소중한 특등으로 귀여운 남더, 뭐 이런 표현이 널려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 같아요. 이 이중섭에게 있어서. 왜냐면 이중섭은 그 아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리워서 정말 미친 듯이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얼른 그림을 그려서 그 돈으로 일본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주위에 그때 당시 워낙 가난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게 다 가고 하면서 계속 번번이 그게 좌절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대항은 다시 없이 훌륭한 당신으로 해서 참된 애정을 더욱더 높게 깊게 확실하게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 귀여운 당신을 향한 열렬한 애정으로 나는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소. 제정신이 아니오. 하루 종일 생생한 감격으로 꽉 차 있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겁잡지 못할 작품 제작력과 표현력에 불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오. 이 사랑이 걷잡을 수 없어서 정말 그게 작품으로까지 표현됐다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아내를 진심으로 모든 걸 바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어. 이중섭이 말하는 훌륭한 일은요, 참으로 새로운 표현과 계속해서 대작을 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방고도 그렇고 이중섭도 그렇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슬펐는데 이때가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보냈던 그림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보고는 싶은데 보지는 못하는 그 절절함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보통 이중섭과 방고를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떤 걸 비교하냐면 둘 다 지독히 가난했다. 둘 다 정말 그 당시에 많이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둘 다 천재 화가였다. 둘 다 정신분열증을 앓아서 고생했다. 둘 다 일찍 죽었다. 이런 걸로 비교를 하면서 둘이 많이 닮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곤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소명이었어요. 방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빚과 의무를 지고 있다. 나는 30년간이나 이 땅 위를 걸어오지 않았나.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림의 형식을 빌어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다. 이런저런 유파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남기고 싶다. 그게 나의 목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디까지나 나는 한국의